만약 여러분 앞에 50년 전 편지가 나타난다면, 그것도 보낸 사람도 받을 사람도 이미 세상에 없는 편지라면 어떨까요? 저는 박승호 은퇴한 신문기자입니다. 40년간 수많은 사건을 취재했지만 이만큼 제 가슴을 뛰게 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1974년 봄 부산중앙우체국. 우체국 직원 한명숙 씨가 낡은 우편함을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발견한 것이 바로 이 편지죠. 누렇게 바랜 봉투에 1948년 소인이 선명했습니다. 26년간 어둠 속에 잠들어 있던 편지였죠. 받는 사람은 이진수 부산 동구 거주자. 보낸 사람은 박미영이라는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편지 내용은 더욱 놀라웠죠. 진수야, 아버지 성함을 알아냈어. 우리 아버지는 독립군이셨단다. 50년 만에 추적. 이진수라는 사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부산시청 옛 기록들을 뒤지고 지역 어르신들께 물어보며 발품을 팔았죠. 드디어 단서를 찾았습니다. 이진수 1923년생. 1970년 폐결핵으로 사망. 그의 딸 이경희 씨를 만났을 때 그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버지는 고아라고만 하셨어요. 가족이 없다고. 그런데 편지가 있다고요? 박미영을 찾아서. 편지를 쓴 박미영 추적은 더 어려웠습니다. 당시 여성들 기록은 제대로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끝내 찾아냈습니다. 1948년 부산 서구에 살았던 박미영. 놀랍게도 그녀는 이진수의 친여 동생이었습니다. 헤어진 남매가 서로를 애타게 찾고 있었던 거죠. 아버지의 숨겨진 정체. 편지를 자세히 읽어보니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박창호는 일제강 정기 독립군 활동을 했던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보호하려고 가명을 쓰셨어. 진수야, 우리 진짜 성은 박씨란다. 박미영의 간절함이 글자 하나하나에 배어 있었습니다. 해방 후에도 독립운동가 가족들은 여전히 감시받던 시절 아버지는 자신을 숨기며 자식들을 지켜냈던 거죠. 만날 수 없었던 남매. 아쉽게도 이 편지는 이진수에게 닿지 못했습니다. 이사로 인한 주소 불일치 때문이었죠. 박미영은 1951년 전쟁 중 병사했고 이진수는 1970년까지 여동생을 그리워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서로를 찾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것이죠. 3대에 걸친 진실. 하지만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진수의 딸 경희 씨는 이 편지로 할아버지의 진면목을 알게 되었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제야 아버지가 왜 과거 얘기를 안 하셨는지 알겠어요. 할아버지의 희생과 아버지의 침묵 모든 게 우리 가족의 자랑이에요. 때로는 50년이 지나서야 밝혀지는 진실이 있습니다. 한 통의 편지가 한 집안의 역사를 바꾸기도 하죠. 여러분 집에도 오래된 서랍 깊숙이 다락방 어느 구석에 이런 편지나 사진이 있지 않을까요? 그 속에는 여러분이 모르는 가족의 이야기가 잠들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편에서는 더욱 놀라운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1966년 서울 종로 빨간 우산 하나로 시작된 50년 미스터리. 과연 그 진실은 무엇일까요? 꼭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해 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특별한 가족사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 오는 날 빨간 우산을 보면 어떤 기억이 떠오르시나요? 혹시 그 우산이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꿨다면? 그것도 50년 전 이야기라면 믿으시겠어요? 1966년 5월 어느 비 오는 날 서울 종로. 그날 오후 이 시경이었습니다. 갑자기 내린 소나기에 사람들이 처마 밑으로 피해 있을 때 한 소녀가 빨간 우산을 들고 종로 한복판을 걸어가고 있었죠. 소녀의 이름은 정은이, 당시 17세. 가난한 시골에서 올라온 식당 서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3시를 마지막으로 정은이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마치 연기처럼 말이죠. 50년 후 발견된 단서. 작년 겨울 종로구청에서 오래된 건물을 철거하던 중 놀라운 것이 발견됐습니다. 벽 틈새에서 나온 낡은 일기장 한 권. 그 일기장의 주인이 바로 정은이였습니다. 1966년 5월 15일. 오늘 드디어 결심했다.
엄마를 위해서라도 이 길밖에 없다.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죠. 정은이를 아는 사람들. 저는 당시를 기억하는 사람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가장 먼저 만난 건 정은이가 일했던 식당 사장의 아들, 현재 78세인 김태호 어르신이었습니다. 은희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새벽 5시에 와서 밤 10시까지 일하면서도 불평 한 번 안 했죠. 어머니가 병원비가 급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했거든요. 하지만 김 어르신의 다음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은희가 이상한 손님과 대화하는 걸 봤어요. 의문의 손님. 그 손님은 40대 중반의 신사복을 차려입은 남자였습니다. 정은이에게 뭔가 제안을 했고 은희는 처음엔 고개를 저었지만 나중엔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다고 했습니다. 당시 식당 단골이었던 박순자 할머니 현재 86세는 더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은희한테 어머니 병원비 걱정 없게 해드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은희 얼굴이 확 밝아졌어요. 하지만 그 남자의 정체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일기장 속 진실. 정은이의 일기를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1966년 5월 10일 마이너스 어머니 수술비가 50만 원이라고 했다. 내가 1년 벌어도 모을 수 없는 돈이다. 1966년 5월 13일 마이너스 오늘 그분이 또 오셨다. 좋은 집에 취직시켜 주겠다고 했다. 월급도 지금의 3배라고. 1966년 5월 14일 마이너스 정말 갈등된다. 하지만 어머니를 위해서는. 여기서 끊어진 일기는 그녀의 고민이 얼마나 깊었는지 보여줬습니다. 빨간 우산의 의미. 그렇다면 빨간 우산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일기장 첫 페이지에 그 답이 있었습니다. 이 빨간 우산은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주신 마지막 선물이다. 아버지는 어려울 때마다 이 우산을 보고 힘내라고 하셨다. 그 우산은 정은이에게 아버지의 사랑이자 희망의 상징이었던 거죠. 50년 만의 진실.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놀라운 반전이 있었습니다. 저는 우연히 정은이의 고향인 충남 서천을 방문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은이는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밤 고향으로 돌아가는 기차를 탔던 겁니다. 김영숙 할머니와의 만남. 서천에서 만난 김영숙 할머니 현재 84세가 바로 정은이의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정은이가 무사히 고향에 돌아왔다는 증언을 해주었죠. 은희는 그날 밤 기차로 돌아왔어요. 우산을 꼭 안고 울면서 말이에요. 서울은 너무 무서운 곳이야. 나 같은 시골 아이가 살 곳이 아니야 라고 했죠. 어머니의 기적. 더욱 놀라운 건 정은이 어머니의 병이 갑자기 호전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당시 마을 이장이었던 최만석 어르신 현재 89세의 증언입니다. 은희 어머니가 딸이 돌아온 그날 밤부터 갑자기 기운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의사도 놀랄 정도였죠. 가족의 힘이 얼마나 큰지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그 후의 삶. 정은이는 고향에서 농업에 종사하며 평범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1970년 마을 청년과 결혼해 이남 일녀를 두었고 어머니는 85세까지 건강하게 사셨다고 합니다. 김영숙 할머니의 말입니다. 은희는 늘 말했어요. 그때 서울을 떠나길 정말 잘했다. 가족보다 소중한 건 없더라고요. 빨간 우산의 마지막. 그 빨간 우산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은이는 평생 그 우산을 소중히 간직했고 2015년 세상을 떠나기 전 손녀에게 물려주었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항상 말씀하셨어요. 이 우산은 우리 가족을 지켜준 수호천 사야라고요. 때로는 포기가 선택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용기 있는 결정일 때도 있죠. 정은이는 그것을 아주 어린 나이에 깨달았던 거예요. 돈보다 소중한 것, 성공보다 값진 것이 무엇인지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가족이었죠. 여러분도 혹시 어려운 선택의 순간에 있다면 정은이의 빨간 우산을 기억해 보세요. 때로는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보다 더 큰 용기일 수 있으니까요. 기차역에서 마지막 기차입니다. 라는 안내 방송을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런데 만약 그 마지막 기차에 탄 승객이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것도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은 채 말입니다. 저는 박승호입니다. 지난 두 편의 이야기에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셨는데 오늘은 제가 40년 기자 생활 중 가장 기이했던 사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1979년 12월 23일 서울역. 그날은 크리스마스를 앞둔 일요일 밤이었습니다. 부산행 마지막 기차가 출발하기 10분 전 한 중년 남성이 서둘러 기차에 올랐습니다. 남자는 50대 초반으로 보였고 낡은 가방 하나만 들고 있었죠.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승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부산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기차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기차 승무원 이광수 씨의 증언. 당시 차장이었던 이광수 씨 현재 79세를 만났습니다. 그는 그날 밤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 승객이 특별히 기억나는 이유는 표를 끊을 때부터 뭔가 이상했거든요. 손이 심하게 떨리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뒤를 돌아보면서 불안해했어요. 이 씨는 그 승객이 3호차 창가 자리에 앉는 것까지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대전역에서의 이상한 일. 기차가 대전역에 정차했을 때였습니다. 승무원 김철호 씨 현재 76세가 차 내 순찰을 하다가 놀라운 것을 발견했죠. 3호차 그 승객 자리에 쪽지 하나가 놓여 있더라고요. 승객은 온데간데 없고 가방도 없고 마치 공기 중에 사라진 것 같았어요. 더 기이한 건 그 쪽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수수께끼 같은 쪽지.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김영철에게 마이너스 약속한 시간이 되었다. 1951년 그날의 빚을 갚으러 간다. 미안하다. 마이너스 박성준. 김철호 씨는 당황했습니다. 승객 명단에 박성준이라는 이름도 없었고 김영철이라는 승객도 없었거든요. 정말 이상한 일이었어요. 사람이 기차에서 어떻게 사라질 수가 있죠? 문도 열리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1951년 그 해의 비밀. 쪽지에 적힌 1951년이 단서였습니다. 한국 전쟁이 한창이던 그 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는 부산역 근처 오래된 여관들을 돌아다니며 박성준이라는 이름을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단서를 찾았죠. 부산 동래구에서 작은 시계방을 운영하는 최두환 어르신 현재 84세의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최두환 어르신의 기억. 박성준? 그 이름 기억해요. 1979년 겨울에 우리 시계방에 온 사람이죠. 아주 초라한 모습이었는데 오래된 시계 하나를 맡기며 이상한 말을 했어요. 이 시계를 김영철이라는 사람이 찾으러 오면 꼭 드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지키지 못한 약속이 있다고 중얼거렸죠. 최 어르신은 그 시계를 지금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시계 속의 비밀. 그 시계는 1940년대 일본제 회중시계였습니다. 뒷면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새겨져 있었죠. 영철아, 살아서 만나자 마이너스 성준. 최 어르신이 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그로부터 일주일 후에 김영철이라는 분이 정말 찾아왔어요. 김영철의 등장. 김영철 현재 82세 어르신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박성준과의 인연을 담담하게 들려주었어요. 성준이와 저는 1950년 인민군에게 끌려간 동기였어요. 1951년 1.4 후퇴 때 포로수 용소에서 탈출 계획을 세웠죠. 그런데 김 어르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탈출하는 날 성준이가 저를 먼저 보내고 자기는 뒤에 오겠다고 했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28년간의 죄책감. 김영철 어르신은 28년간 생존의 죄책감에 시달렸다고 했습니다. 혼자 살아남았다는 것이 너무 괴로웠어요. 성준이 희생으로 저만 살아난 게 아닌가 싶어서 평생 그 친구를 찾아다녔죠. 그런데 1979년 겨울 시계방에서 그 시계를 받았을 때 모든 게 이해되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만남. 김 어르신의 증언에 따르면 박성준은 시계를 맡긴 그날 밤 김 어르신의 집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대문 밖에서 영철아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급히 나가봤지만 아무도 없었죠. 다만 대문 앞에 편지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영철아, 이제 마음 편히 살아라. 나는 약속을 지켰다. 우리의 우정은 영원하다. 시간을 초월한 우정. 그 후 김영철 어르신은 박성준을 다시 찾으려 했지만 어디서도 그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그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말이죠. 아마도 성준이는 저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려고 온 것 같아요. 28년간의 죄책감에서 벗어나라고. 이제 편안히 살라고 말이에요. 기차역 직원들의 의문. 그런데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박성준은 정말로 그 기차에서 어떻게 사라졌을까요? 당시 기관사였던 조민호 씨 현재 81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철도에서 40년 일했지만 그런 일은 처음이었어요. 사람이 기차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는 없거든요. 하지만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죠. 어쩌면 박성준은 정말로 김영철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기 위해 나타난 것일지도 모릅니다. 죽음도 시간도 끊을 수 없는 진정한 우정이 있다면 말이죠. 우리는 때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항상 사랑이 있고 우정이 있고 용서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친구가 있나요? 시간이 흘러도 멀리 떨어져 있어도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람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분께 안부 인사라도 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발견의 순간. 2020년 봄 인사동 골동품 가게. 골동품 상인 이정만 씨 67세가 평소처럼 물건을 정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 구석에서 손바닥만 한 작은 나무 보석함 하나를 발견했죠. 처음엔 그냥 평범한 보석함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열어보니 놀라더라고요. 보석은 하나도 없고 대신 오래된 사진과 편지들이 가득 들어 있었거든요. 이 씨는 그 순간을 생생히 기억했습니다. 보석함 속의 보물들. 보석함 안에는 3장의 흑백 사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한복을 차려입은 60대 할머니, 두 번째는 젊은 부부와 어린 아이들, 세 번째는 기차역 앞에서 찍은 것 같은 가족 사진이었죠. 그리고 작은 편지 2통. 하나는 한글로 다른 하나는 아이가 쓴 듯한 서툰 글씨였습니다. 이정만 씨는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 사진들의 주인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분명 누군가에게는 정말 소중한 것들일 테니까요. 편지 속 첫 번째 단서. 할머니가 쓴 편지를 읽어보니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1951년 1월 영수야, 순이야, 미선아. 엄마는 서울에 남겠다. 너희들은 아빠와 함께 부산으로 피난 가거라. 전쟁이 끝나면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이 보석함은 우리 가족의 추억이니 꼭 간직해라. 어머니 올림. 1.4 후퇴 때 가족과 헤어진 어머니의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아이가 쓴 편지. 두 번째 편지는 더욱 가슴 아팠습니다. 할머니, 저는 미선이에요. 부산에 잘 도착했어요. 아빠가 할머니 보고 싶어서 많이 울어요. 저도 할머니 보고 싶어요. 빨리 와주세요. 미선이가. 어린 손녀의 간절함이 70년 전 글씨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추적의 시작. 사진 속 단서들. 저는 이정만 씨와 함께 사진을 자세히 분석해 봤습니다. 기차역 사진 뒤편에 서울역 1950년 12월이라고 적혀 있었고 가족 사진에는 박영수, 김순덕, 미선, 영호라는 이름들이 써 있었습니다. 이제 단서가 생겼습니다. 박영수라는 이름과 1950년 12월이라는 시점. 국가기록원에서의 발견. 국가기록원 피난민 명단을 뒤져봤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찾았죠. 1951년 1월 부산 임시정착민 명단에 박영수 42세, 박미선 8세, 박영호 6세라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순덕이라는 이름은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서울에 남았던 거죠. 부산 영도구 피난민 마을. 부산 영도구에는 아직도 피난민들이 정착했던 마을이 남아 있습니다.
그곳을 찾아가 오랜 주민들에게 박영수라는 이름을 물어봤죠. 마을 이장을 40년간 했던 최덕수 어르신 85세의 그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박영수 씨? 물론 기억하죠. 아이 둘과 함께 왔는데 부인을 서울에 두고 온 게 너무 마음 아파했어요. 전쟁 끝나면 바로 서울로 올라간다고 했는데. 영수 아저씨의 삶. 최 어르신의 증언에 따르면 박영수 씨는 전쟁 후에도 서울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부인을 찾으러 여러 번 서울에 올라갔지만 찾지 못했대요. 그때는 연락할 방법도 없었고 결국 부산에서 재혼해서 평생을 살았어요. 하지만 죽을 때까지 첫 번째 부인과 서울에 계신 어머님을 그리워했어요. 늘 언젠가는 만날 수 있을 거야 라고 했거든요. 미선이와 영호는 어디에? 박영수 씨는 1987년에 세상을 떠났고 미선이와 영호는 성인이 되어 각각 결혼해 독립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연락이 끊어진 지 오래였죠. 미선이는 서울로 시집갔고 영호는 대구로 이사 갔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는 소식이 없어요.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인터넷의 힘. 저는 온라인 실종자 찾기 사이트에 글을 올렸습니다. 1951년 부산 피난민 박미선, 박영호를 찾습니다. 라는 제목으로요. 며칠 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박미선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에게서 연락이 온 거예요. 기적적인 만남. 박미선 할머니와의 통화. 전화를 받은 박미선 할머니 현재 78세는 목소리부터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미선이 맞나요? 정말 할머니 보석함을 찾았다고요? 할머니는 70년간 그 보석함을 찾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70년 만에 재회. 박미선 할머니를 직접 만났을 때 그분은 보석함을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이게 진짜 할머니 보석함이에요. 이 흠집도 기억나고 이 냄새도. 70년 전 그대로네요. 할머니는 보석함을 꼭 안고 흐느꼈습니다. 할머니의 마지막 소원. 박미선 할머니가 들려준 이야기는 더욱 감동적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이 보석함을 찾으셨어요. 할머니가 우리에게 남겨주신 마지막 선물이라고 하시면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서울에 올라가서 찾아보곤 하셨거든요. 저도 결혼한 후 서울로 올라와서 할머니를 찾았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전쟁으로 모든 게 바뀌었으니까요. 동생 영호와의 만남. 더 놀라운 건 박영호 어르신 76세도 찾았다는 것입니다. 대구에서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고 있었죠. 형님이 보석함을 찾았다고요? 정말인가요? 70년 만에 남매가 다시 만나는 순간 두 분 모두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할머니에 대한 기억. 남매는 할머니 김순덕에 대한 기억을 나눴습니다. 박미선 할머니는 정말 자상하셨어요. 추운 겨울에도 우리 옷을 기워주시고 박영호 어르신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호떡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어요. 할머니의 진짜 운명. 그런데 할머니 김순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남매의 증언에 따르면 할머니는 1952년 서울에서 폭격으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이웃 어르신이 나중에 알려주셨어요. 할머니가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시다가. 하지만 할머니의 사랑은 이 작은 보석함 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보석함의 진짜 의미. 가족의 보물. 박미선 할머니는 이제 그 보석함을 손자에게 물려주겠다고 했습니다. 할머니가 남겨주신 건 보석이 아니라 가족의 사랑이었어요. 이 보석함 속에는 우리 가족 모든 사람의 마음이 들어있거든요. 70년 만에 가족 사진. 남매는 70년 만에 다시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할머니의 보석함을 가운데 두고요. 할머니, 우리 다시 만났어요. 이제 할머니도 편히 쉬세요. 1962년 두 소년의 만남. 경상북도 안동 산골마을. 1962년 봄 안동의 작은 산골마을에는 두 명의 12세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이철민 마을 이장의 아들이었고 다른 한 명은 김덕수 품팔이꾼의 아들이었죠. 당시를 기억하는 마을 어르신 박관수 씨 현재 87세의 증언입니다. 철민이와 덕수는 정말 붙어 다녔어요.
집안 환경은 하늘과 땅 차이였지만 우정만큼은 진짜였죠. 계급사회의 벽. 하지만 1960년대 시골 마을의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이장의 아들과 품팔이꾼의 아들이 친구가 된다는 것은 쉽지 않았죠. 마을 원로였던 최영감의 며느리 최순례 할머니 82세가 당시를 증언했습니다. 철민이 아버지가 많이 반대했어요. 신분에 맞는 친구를 사귀어야 한다고 하면서. 덕순애는 너무 가난했거든요. 하지만 두 아이는 어른들의 반대에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운명을 바꾼 시험. 1962년 가을 두 아이에게 인생을 바꿀 기회가 왔습니다. 중학교 입학시험이었죠. 당시에는 중학교도 입학시험을 봐야 했습니다. 이철민은 당연히 중학교에 진학할 예정이었지만 김덕수는 집안 사정상 공부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철민이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소년들의 약속. 같이 공부하자. 마을 뒷산 느티나무 아래에서 두 소년이 나눈 대화를 김덕수 어르신 현재 74세의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철민이가 그러더라고요. 덕수야, 내가 너 공부 도와줄게. 우리 둘 다 서울대학교 가자. 그리고 50년 후에 이 느티나무 앞에서 다시 만나자고. 12세 소년들이 나눈 순수한 약속이었습니다. 이철민의 도움. 이철민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정말로 김덕수를 도왔습니다. 자신의 책을 빌려주고 방과 후에는 함께 공부했죠.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습니다. 김덕수의 아버지가 갑자기 병으로 쓰러진 것입니다. 첫 번째 갈림길. 김덕수는 아버지를 대신해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13세의 어린 나이에 서울로 올라가 공장에서 일하기로 결정했죠. 철민아, 미안하다. 나는 공부를 못하겠다. 하지만 너라도 꼭 대학교 가라. 그리고 50년 후에 꼭 만나자. 1963년 봄 두 친구는 느티나무 아래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50년간의 서로 다른 길. 이철민의 성공. 이철민은 약속대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1968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합격했고 졸업 후 사법고시에 도전했죠. 안동고등학교 동창회장 김종서 씨 75세의 증언입니다. 철민이는 정말 출세했어요. 판사가 되어서 서울고등법원에서 일했죠. 나중에는 변호사로 독립해서 큰 로펌을 운영했어요. 하지만 성공한 후에도 이철민은 김덕수를 잊지 않았습니다. 김덕수의 고군분투. 한편 김덕수는 서울에서 온갖 고생을 했습니다. 공장 노동자로 시작해서 야간 고등학교를 다니며 검정고시를 준비했죠. 당시 같은 공장에서 일했던 이만호 어르신 76세의 김덕수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덕수는 정말 성실했어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고 언젠가는 친구와의 약속을 지키겠다고 늘 말했죠. 김덕수는 결국 야간대학에 진학했고 졸업 후 작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각자의 가정. 두 사람 모두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습니다. 이철민은 의사인 부인과 결혼해 두 자녀를 두었고 김덕수는 같은 공장에서 만난 부인과 결혼해 세 자녀를 키웠습니다. 서로 다른 삶을 살았지만 두 사람 모두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50년 후의 재회 준비. 2012년 약속의 해. 2012년이 되자 이철민은 본격적으로 김덕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죠. 50년 동안 연락이 끊어졌으니까요. 이철민의 아들 이정호 씨 48세의 증언입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옛 친구를 찾는다고 하셔서 놀랐어요. 사설 탐정까지 고용하면서 찾으셨거든요. 김덕수도 준비하고 있었다. 놀랍게도 김덕수도 같은 시기에 이철민을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사회적 지위 차이 때문에 쉽게 연락하기 어려웠죠. 김덕수의 딸 김미영 씨 45세가 당시를 기억했습니다. 아버지가 내가 이철민이를 찾아가도 될까? 그 친구는 이제 너무 높은 사람이 되었는데. 라고 망설이셨어요. 기적적인 재회. 2013년 5월 느티나무 아래. 결국 두 사람은 2013년 5월 어느 토요일 51년 만에 그 느티나무 아래에서 만났습니다.
마을 이장 박동수 씨 71세가 그 감동적인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두 어르신이 느티나무를 보고 한참 서 계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서로를 알아보고는 어린애처럼 울면서 안더라고요. 51년 만의 대화. 이철민 덕수야 정말 왔구나. 약속을 지켰네. 김덕수 철민아 너도 정말 왔구나. 50년을 기다렸어. 두 사람은 그날 하루 종일 옛 이야기를 나누며 지냈습니다. 서로의 삶에 대한 이야기. 이철민은 김덕수에게 사과했습니다. 덕수야 내가 너를 더 도와줬어야 했는데. 미안해. 하지만 김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철민아 고마워. 너 때문에 나도 포기하지 않고 공부할 수 있었어. 비록 같은 대학은 못 갔지만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어. 새로운 약속. 남은 생의 우정. 두 사람은 새로운 약속을 했습니다. 매년 5월 그 느티나무 아래에서 만나자고 말이죠. 김덕수 이제 우리 나이도 많은데 매년 만나서 서로 안부 확인하자. 이철민 그래 이번엔 약속을 꼭 지키자. 가족들의 만남. 더 놀라운 건 두 가족이 모두 친해졌다는 것입니다. 자녀들끼리도 연락하며 지내고 있죠. 이철민의 부인 박혜숙 씨 70세 남편이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정말 소중한 친구를 만난 것 같아요. 10년간의 재회. 2013년부터 2022년까지 두 사람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매년 5월마다 느티나무 아래에서 만나 우정을 나눴죠. 안타깝게도 김덕수 어르신은 2022년 겨울에 세상을 떠났지만 이철민 어르신은 여전히 매년 그 자리를 찾는다고 합니다. 2021년 가을 강원도 정선 산골. 정선군 임계면에 있는 세터초등학교. 1963년 개교 이래 58년간 산골 아이들의 배움터였던 이 학교가 드디어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정리 작업을 하던 교육청 직원들이 낡은 교무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죠. 1967년부터 1985년까지 18년간 기록된 한 선생님의 일기장이었습니다. 김현숙 선생님의 일기장. 일기장의 주인은 김현숙 선생님. 1967년 23세의 나이에 이산골 학교에 부임해 평생을 바친 분이었습니다. 교육청 장학사 이명호 씨 58세가 그 순간을 기억했습니다. 일기장을 펼치는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1967년 3월 2일 오늘 세터초등학교에 첫 출근을 했다. 아이들의 맑은 눈빛이 나를 선생님이라고 부른다는 글이 선명했거든요. 1967년 3월 첫 출근. 김현숙 선생님의 첫 일기를 읽어보겠습니다. 1967년 3월 2일 서울에서 6시간을 달려 도착한 이곳은 정말 깊은 산골이다. 전교생이 42명뿐인 작은 학교. 하지만 아이들의 눈빛만은 도시 아이들보다 훨씬 밝다. 이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싶다. 23세 젊은 선생님의 패기가 느껴졌습니다. 1968년 어려운 현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1968년 일기를 보면 당시 상황이 생생히 드러납니다. 1968년 5월 15일 오늘 민수가 또 학교에 안 왔다. 집에 가보니 농사일을 도와야 한다고 한다. 12살 아이가. 마음이 아프다. 당시 학교에서 함께 근무했던 이철우 선생님 현재 79세를 만났습니다. 현숙 선생님은 정말 열정적이었어요. 아이들이 학교에 안 오면 직접 집까지 찾아가서 설득하곤 했죠. 선생님의 특별한 노력. 김현숙 선생님은 아이들을 위해 특별한 일들을 했습니다. 1969년 일기에서 그 흔적을 볼 수 있죠. 1969년 9월 10일 오늘 서울 친구들에게서 헌 교과서들이 도착했다.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새 책을 받은 것처럼 기뻐한다. 내 월급으로 연필과 공책도 더 사야겠다. 아이들을 위한 희생. 더 놀라운 기록이 있었습니다. 1970년 12월 20일 영인의 집에 쌀이 떨어졌다고 한다. 내 쌀을 조금 나눠줬다. 선생님도 먹고 살아야 하는데 어쩌냐고 하지만 아이가 배고파서는 공부가 안 되잖아.
김현숙 선생님은 단순히 가르치는 것을 넘어서 아이들의 어머니 역할까지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50년 후 제자들의 증언. 김현숙 선생님의 제자였던 박동진 씨 현재 62세를 만났습니다. 그는 1971년 세터초등학교를 졸업했죠. 선생님은 저희에게 엄마 같은 분이셨어요. 점심 도시락이 없으면 선생님이 나눠주시고 겨울에 연탄이 떨어지면 선생님 집 연탄을 가져다 주시고 박 씨는 지금 서울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꿈을 이룬 제자들. 또 다른 제자 이순례 씨 현재 59세의 이야기도 감동적입니다. 저는 여자라서 중학교도 못 갈 뻔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부모님을 설득해서 중학교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간호사가 될 수 있었죠. 1975년 선생님의 결혼. 일기장에는 개인적인 이야기도 담겨 있었습니다. 1975년 8월 15일 오늘 결혼식을 올렸다. 신랑은 서울로 가자고 하지만 나는 이 아이들을 떠날 수 없다. 다행히 이해해준다. 김현숙 선생님은 결혼 후에도 이상골 학교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1980년대 도시와의 물결. 1980년대 들어서면서 일기의 내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1983년 3월 5일 올해 신입생이 3명뿐이다. 많은 가정이 도시로 떠났다. 이 학교가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까 걱정된다. 산업화로 인해 농촌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1985년 마지막 일기. 일기장의 마지막 기록은 1985년이었습니다. 1985년 2월 28일 -18년간의 세터초등학교 생활을 마감한다. 이곳에서 가르친 아이들이 500여 명. 모두 건강하게 자라길 바란다. 이 학교에서의 시간이 내 인생 최고의 보람이었다. 김현숙 선생님은 1985년 다른 학교로 정근을 갔고 그 후 10년 더 교직에 몸담다가 은퇴했습니다. 김현숙 선생님의 현재. 저는 김현숙 선생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교육청 기록을 통해 그분이 현재 서울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죠. 현재 77세인 김현숙 선생님 본명 김현숙을 만났을 때 그분은 일기장 얘기에 깜짝 놀라셨습니다. 정말요? 그 일기장을 찾았다고요? 저도 어디 뒀는지 기억이 안 나서 아쉬워했는데. 선생님의 회상. 김현숙 선생님은 세터초등학교에서의 18년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그 시절이 제 인생에서 가장 보람찼던 시간이었어요. 아이들이 하나씩 꿈을 키워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었죠. 그분은 은퇴 후에도 제자들과 꾸준히 연락하며 지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의 감사 인사. 김현숙 선생님의 소식을 들은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2021년 12월 세터초등학교 마지막 날에 열린 작은 모임에서였죠. 박동진 씨 선생님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어요. 이순례 씨 선생님이 없었다면 저는 꿈도 꿀 수 없었을 거예요. 폐교식에서의 특별한 수업. 세터초등학교 폐교식에서 김현숙 선생님이 마지막 특별 수업을 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한 인생 수업이었죠. 여러분, 공부는 학교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평생에 걸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서로 사랑하고 도우며 사는 것이에요. 77세 할머니 선생님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교사로서의 열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학교 종의 마지막 울림. 폐교식 마지막에 학교 종이 울렸습니다. 58년간 아이들을 불러 모았던 그 종소리가 마지막으로 산골짜기에 울려 퍼졌죠. 김현숙 선생님은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이 종소리와 함께한 18년이 제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어요. 물질이 아닌 마음으로. 김현숙 선생님의 일기장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교육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최신 시설이나 많은 교구가 아니라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었던 거죠. 가난한 환경이었지만 그 속에서도 아이들은 꿈을 키울 수 있었어요. 선생님의 사랑이 있었으니까요. 1975년 대구 중구 골목. 대구 중구 동인동 한 골목 끝자락에 정민의 밥집이라는 작은 식당이 있었습니다. 겨우 테이블 4개가 전부인 정말 작은 곳이었죠.
이 식당을 운영한 것은 박정미 씨 당시 35세의 과부였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인 후 두 아이를 키우며 혼자 식당을 시작한 거였죠. 근처에서 40년간 이발소를 운영한 김태진 어르신 78세의 그때를 기억했습니다. 정미 씨가 처음 식당을 열었을 때 정말 막막해했어요. 요리를 제대로 배운 적도 없는데 먹고 살려니 어쩔 수 없었던 거죠. 첫 번째 가족 마이너스 박정미의 이야기. 박정미 씨의 딸 박혜경 씨 현재 59세를 만났습니다. 그녀가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어머니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0시에 문을 닫으실 때까지 쉬지 않고 일하셨어요. 손님이 맛없다고 하면 밤새 우시면서도 다음 날엔 더 맛있게 만들려고 노력하셨죠. 박정미 씨만의 특별한 레시피가 있었습니다. 바로 마음을 담는 것이었어요. 1978년 두 번째 가족의 등장. 1978년 어느 날 식당에 특별한 손님이 나타났습니다. 김순옥 씨와 그녀의 두 딸이었죠. 남편의 사업 실패로 집을 잃고 갈 곳이 없어진 상황이었습니다. 박정미 씨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식당 뒷방을 내어주며 김순옥 씨 가족을 받아들였어요. 박혜경 씨의 증언입니다.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같은 여자끼리 같은 어머니끼리 도와야 한다고. 우리도 어려운데 더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한다고. 두 어머니의 협력. 김순옥 씨는 요리 솜씨가 뛰어났습니다. 박정미 씨와 함께 메뉴를 개발하고 맛을 개선해 나갔죠. 김순옥 씨의 딸 김미란 씨 현재 56세가 당시를 기억했습니다. 정미 이모와 우리 엄마가 밤늦게까지 레시피를 연구하시는 모습이 기억나요. 이 양념을 조금 더 넣으면 어떨까, 이렇게 하면 더 맛있지 않을까 하면서. 두 어머니가 합작한 정민의 김치찌개는 곧 동네 명물이 되었습니다. 1982년 세 번째 가족. 1982년 또 다른 가족이 이 식당을 찾았습니다. 이영자 씨와 그녀의 아들이었어요. 남편의 폭력을 피해 도망쳐 온 상황이었습니다. 박정미 씨와 김순옥 씨는 또다시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이영자 씨 모자를 받아들였죠. 이제 한 지붕 아래 세 가족이 살게 되었습니다. 각자의 특기를 살린 메뉴. 이영자 씨는 북쪽 출신으로 냉면을 잘 만들었습니다. 새 어머니가 힘을 합쳐 메뉴를 다양화했죠. 박정미 기본 밑반찬과 된장찌개, 김순옥 김치찌개와 불고기, 이영자 냉면과 만두. 이영자 씨의 아들 이정호 씨 현재 52세의 증언입니다. 새 어머니가 주방에서 일하시는 모습이 마치 한 가족 같았어요.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힘들 때는 위로해 주시고. 아이들을 위한 특별 메뉴. 새 어머니들은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배려도 잊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들을 위해 우리 집 김밥을 만들어 주었죠. 아이들 김밥에는 햄 대신 계란을 더 넣고 단무지도 조금 더 달게 만든다. 그리고 꼭 사랑한다는 마음을 담아서 말아준다. 손님들이 찾는 이유. 정민의 밥집은 점점 유명해졌습니다. 맛도 맛이지만 가족 같은 분위기 때문이었어요. 30년 단골이었던 최병호 어르신 79세이 말했습니다. 거기 가면 집밥 같았어요. 새 어머니가 다 우리를 가족처럼 대해 주셨거든요. 많이 드세요, 건강하세요 하면서. 1987년 큰 시련. 1987년 여름 식당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박정미 씨가 갑자기 쓰러진 것입니다. 과로로 인한 건강 악화였죠. 박혜경 씨가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어머니가 입원하시니까 김순옥 이모와 이영자 이모가 식당을 지켜주셨어요. 마치 친언니들처럼 말이에요. 서로를 지켜주는 힘. 김순옥 씨와 이영자 씨는 박정미 씨가 회복할 때까지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수익을 3등분해서 박정미 씨의 병원비도 같이 부담했죠. 김미란 씨의 증언입니다. 그때 정말 느꼈어요.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마음으로 맺어진 인연이 더 진할 수도 있다는 걸 말이에요. 1990년 새로운 시작. 박정미 씨가 회복된 후 새 가족은 더욱 끈끈해졌습니다. 이제 정말 한 가족이 된 거였죠. 그들은 정민의 밥집 대신 새 어머니 식당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딸들에게 전해진 레시피. 1995년부터 새 어머니들의 딸들이 하나둘 결혼하기 시작했습니다. 각자의 가정을 꾸리게 되었죠. 어머니들은 각자의 딸에게 비법 레시피를 전수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요리법이 아니었어요. 박혜경 씨의 말입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기억나요. 레시피는 종이에 적힌 게 아니라 마음에 새긴 거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들면 어떤 음식이든 맛있다고. 2005년 식당 문을 닫다. 2005년 30년간 운영했던 새 어머니 식당이 문을 닫았습니다. 새 어머니 모두 연로해졌고 도시 개발로 그 골목도 사라질 예정이었거든요. 마지막 날 단골 손님들과 새 가족이 모여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이영자 씨가 말했습니다. 30년간 함께 울고 웃었던 이 공간이 사라지는 건 아쉽지만 우리가 나눈 정은 영원히 남을 거예요. 2023년 여전한 인연. 현재 새 어머니는 모두 80대가 되었습니다. 박정미 씨는 83세, 김순옥 씨는 81세, 이영자 씨는 79세예요. 놀랍게도 새 가족은 여전히 가까이 지내고 있습니다. 명절 때마다 함께 모여 그 시절 레시피로 음식을 만들어 나눠 먹어요. 박혜경 씨의 증언입니다. 지금도 새 어머니가 함께 모여서 요리하시는 모습을 보면 30년 전 그대로예요. 여전히 서로를 챙기고 사랑하시죠. 손자 세대까지 이어진 인연. 더 놀라운 건 손자 세대까지 인연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 가족의 손자들이 서로를 사촌처럼 여기며 지내고 있어요. 김미란 씨의 아들 김준호 씨 27세 할머니들 덕분에 저희는 어릴 때부터 진짜 대가족 느낌으로 자랐어요. 혈연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배웠죠. 1978년 새로운 이장의 탄생. 전라북도 고창군 선운면 도평리. 인구 200여 명의 작은 농촌 마을에서 1978년 김대호 씨가 33세의 나이에 이장이 되었습니다. 당시를 기억하는 마을 어르신 박만순 씨 현재 84세가 증언했습니다. 대호가 젊은 나이에 이장이 된다고 했을 때 마을 사람들이 반대가 많았어요. 하지만 그 친구가 워낙 성실하고 마을을 사랑했거든요. 김대호 씨는 서울에서 대학을 나온 후 고향으로 돌아와 농사를 지으며 마을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청년이었습니다. 첫 번째 도전 -1980년 새마을 운동. 1980년 새마을 운동이 한창일 때 김대호 이장이 첫 번째 큰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마을 진입로 포장과 상하수도 시설 설치였죠. 당시 마을 총무였던 이정수 어르신 현재 76세의 기억을 되살렸습니다. 대호 이장이 군청에 수십 번 드나들면서 예산을 따왔어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설득해서 품앗이로 공사를 했죠. 정말 구슬땀을 흘렸어요. 그 결과 도평리는 군에서 새마을 모범 마을로 선정되었습니다. 1985년 첫 번째 큰 시련. 1985년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정부의 농촌 현대화 정책으로 인근 3개 마을을 합쳐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통합한다는 계획이 발표된 것입니다. 김대호 이장은 마을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동분서주했습니다. 군청, 도청, 심지어 국정감사까지 참석해 마을의 입장을 대변했죠. 김대호 이장의 아들 김민수 씨 현재 48세가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아버지가 서류 가방을 들고 어디론가 나가시는 일이 많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였죠. 1990년대 개발 바람. 1990년대 들어서면서 도평리에도 개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대기업에서 마을 땅을 사들여 공장을 짓겠다는 제안이 들어온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 의견이 갈렸습니다. 젊은 층은 개발을 찬성했고 나이 든 층은 반대했죠. 당시 마을 청년회장이었던 박성진 씨 현재 58세의 증언입니다. 솔직히 저희는 개발을 원했어요. 젊은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 마을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까요. 이장의 고민. 김대호 이장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마을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조상 대대로 이어온 터전을 지키는 것도 중요했거든요. 그는 밤낮 없이 마을 사람들과 개별 면담을 했습니다. 찬성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하나하나 들어봤죠.
김대호 이장의 부인 이순희 씨 현재 70세가 말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내가 마을을 위해 옳은 선택을 하고 있는 건가 하면서 밤잠을 못 이뤘죠. 마을 대토론회. 1995년 봄 김대호 이장은 마을 대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개발 찬반에 대해 공개적으로 토론하는 자리였죠. 토론회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찬성론과 반대론이 팽팽히 맞섰죠. 찬성 측 의견 젊은이들이 모두 떠나면 마을이 소멸한다. 개발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반대 측 의견 조상들이 물려준 땅을 함부로 팔 수 없다. 환경도 생각해야 한다. 제3의 길. 토론 끝에 김대호 이장이 제3의 길을 제시했습니다. 대기업 공장 유치는 거부하되 마을 자체적으로 소규모 농촌 체험마을을 조성하자는 것이었죠. 우리가 가진 자연환경과 농촌 문화를 자산으로 활용하면 젊은이들도 남을 수 있고 마을 정체성도 지킬 수 있다. 김대호 이장의 제안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농촌 체험마을 조성. 1997년부터 도평리는 농촌 체험마을로 탈바꿈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대호 이장이 직접 관련 교육을 받고 마을 사람들에게 전수했죠. 마을 부녀회장 최영자 씨 현재 68세가 당시를 기억했습니다. 처음엔 도시 사람들이 우리 마을에 와서 뭘 하겠다고 하나 싶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도시 사람들에겐 신기한 거였어요. 2000년 첫 번째 성과. 2000년 도평리 농촌체험마을은 농림부 우수체험마을로 선정되었습니다. 연간 방문객도 3,000명을 넘었죠. 더 중요한 건 젊은이들이 마을로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체험마을 운영과 관련된 일자리가 생겼거든요. 박성진 씨도 서울 직장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장님이 보여준 길이 옳았어요. 개발이 능사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2005년 두 번째 개발 압력. 2005년 또 다른 개발 압력이 밀려왔습니다. 이번엔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 계획이었죠. 하지만 이번엔 마을 사람들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10년간 체험마을을 운영하면서 자신감을 얻었거든요. 김대호 이장이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만의 길을 찾았습니다. 외부 자본에 의존하지 않고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어요. 마을 사람들은 만장일치로 관광단지 계획을 거부했습니다. 2015년 고령화 문제. 2020년 마지막 결정. 2020년 75세가 된 김대호 씨는 마침내 이장직에서 물러나기로 결정했습니다. 42년간의 긴 여정을 마무리하는 순간이었죠. 마을 사람들은 성대한 송별회를 열어줬습니다. 그동안 함께했던 사람들이 모두 모였어요. 박성진 새 이장이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이장님이 보여주신 길을 따라 마을을 더욱 발전시키겠습니다. 42년간의 성과. 김대호 전 이장이 남긴 성과는 숫자로만 측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성과는 마을 공동체 정신을 지켜낸 것이었습니다. 젊은 세대에게 전해진 철학. 김민수 씨가 아버지의 철학을 설명했습니다. 아버지가 늘 말씀하셨어요. 개발은 언제든 할 수 있지만 한번 잃어버린 공동체는 다시 만들기 어렵다고. 그래서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마을을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2023년 여전한 조언자. 현재 78세인 김대호 씨는 이장직은 물러났지만 여전히 마을의 든든한 조언자입니다. 새로운 이장과 마을 사람들이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그를 찾아와 조언을 구합니다. 이제는 뒷자리에서 젊은이들을 지켜보는 게 제 역할입니다. 42년간 제가 지켜온 이 마을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길 바랄 뿐이에요. 전라남도 완도군 금일면 월포리. 50가구 200여 명이 살던 작은 어촌 마을에서 1953년 여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해 8월 역사상 최악의 태풍 중 하나인 니나가 한반도를 강타했습니다. 월포마을도 예외가 아니었죠. 마을의 절반이 바닷물에 잠겼고 어선 30여 척이 모두 파손되었습니다. 당시 마을 이장이었던 박혜룡 어르신의 아들, 현재 87세인 박종서 어르신이 그때를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끔찍했어요. 하룻밤 사이에 마을이 폐허가 되었거든요. 모든 사람이 절망했죠. 신비한 불빛의 등장. 그런데 태풍이 지나간 다음 날 밤 이상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다에서 푸른 불빛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박종서 어르신의 증언입니다. 처음엔 그냥 인광이겠거니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정말 이상한 불빛이었죠. 마치 누군가 바닷속에서 등불을 켜고 있는 것 같았어요. 불빛은 매일 밤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나타났습니다. 밤 11시경부터 새벽 3시까지 약 4시간 동안 말이죠. 어부들의 증언. 당시 청년 어부였던 김봉수 어르신 현재 85세의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태풍 후에 고기가 안 잡혀서 걱정이었는데 그 불빛 근처에만 가면 그물이 무거워서 들어 올리기 힘들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정말 신기했죠. 할머니 최순덕의 이야기. 마을에서 가장 연로한 최순덕 할머니 현재 92세는 더욱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불빛이 처음 나타난 날 밤 꿈에서 한 젊은 남자를 봤어요. 바다에 빠져 죽은 것 같았는데 마을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는 그 꿈이 단순한 꿈이 아니었다고 확신했습니다. 다음 날 다른 할머니들한테 물어보니까 다들 비슷한 꿈을 꿨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최순덕 할머니의 어머니로부터 전해 들은 이야기에 따르면 1920년경 월포마을 근처 바다에서 큰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일제강 점기 때 징용으로 끌려가던 젊은이들을 태운 배가 폭풍을 만나 침몰했다고. 그때 20여 명의 청년이 죽었다는데 그중 한 명이 월포마을 출신 청년 이현수였다고 합니다. 당시 22세로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고 하네요. 1954년 여름 그 신비한 불빛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더 밝아졌을 뿐만 아니라 더 넓은 범위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의 월포마을은 완도군에서 어획량 1위를 기록했습니다. 태풍으로 모든 걸 잃었던 마을이 1년 만에 최고의 풍어를 맞은 거였죠. 박종서 어르신의 증언입니다.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였어요. 다른 마을 어부들이 우리 바다로 고기잡이하러 올 정도였거든요. 1960년 이 신비한 현상을 듣고 부산수산대학 현 부경대학교 해양연구소에서 조사팀을 보냈습니다. 당시 조사에 참여했던 김교수 가명의 제자인 현재 해양학과 교수 이동혁 박사 74세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스승님께서 그때 조사 결과를 들려주셨는데 정말 신기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분명 인광현상은 아니었다고 하시면서 측정할 수 없는 현상. 과학적 조사 결과는 의외였습니다. 그 불빛이 일반적인 해양 인광현상과는 전혀 다른 특성을 보였던 거예요. 이동혁 박사의 설명입니다. 인광현상이라면 플랑크톤이나 다른 해양생물 때문인데 그 지역에서는 그런 생물이 거의 발견되지 않았대요. 그리고 불빛의 패턴도 너무 규칙적이었고 결국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과학적 설명이 없어도 마을 사람들에게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바다에서 죽은 영혼들이 마을을 도와주고 있다는 믿음 말이죠. 김봉수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과학으로 설명이 안 된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봤고 그 덕분에 살 수 있었어요. 그거면 충분하죠. 1980년대 들어서면서 월포마을에 새로운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산업화로 인한 바다 오염과 남획으로 어획량이 급격히 줄어든 것입니다. 신비한 불빛도 점점 약해졌습니다. 예전만큼 밝지도 자주 나타나지도 않았죠. 마을 어촌계장을 맡았던 정민호 씨 현재 69세의 증언입니다. 80년대 중반부터는 불빛을 보기 어려워졌어요. 고기도 예전만큼 안 잡히고 젊은 어부들은 하나둘 도시로 떠났죠. 1995년 월포마을 사람들은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바다를 보호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금호구역을 설정한 것입니다. 당장 수입은 줄어들었지만 바다 생태계 회복을 위한 선택이었죠. 정민호 씨가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마을 회의에서 결정했어요. 우리가 바다를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키겠냐고.
조상들이 물려준 바다를 후손들에게도 물려줘야 한다고. 새로운 세대 어부인 박종서 어르신의 손자 박준영 씨 현재 45세가 증언했습니다. 2000년 어느 날 밤 할아버지와 함께 바다에 나갔는데 정말로 그 불빛을 봤어요. 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2010년대 들어서면서 젊은 세대 중 일부는 이 신비한 현상을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나이든 어르신들은 반대했습니다. 신성한 현상을 상품화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죠. 박종서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이건 구경거리가 아니에요. 우리 조상들의 영혼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라고. 함부로 건드릴 수 없어요. 젊은 세대의 새로운 믿음. 하지만 젊은 세대도 나름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과학적 설명은 아니지만 자연과 조상에 대한 경외심이었죠. 박준영 씨가 설명했습니다. 저희 세대는 귀신이나 영혼보다는 자연의 신비함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경외감만큼은 할아버지 세대와 같아요. 바다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 말이에요. 2020년 코로나19로 모든 게 멈췄을 때 월포마을에서는 오히려 그 불빛이 더 자주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의 활동이 줄어들면서 바다가 더 깨끗해진 것일까요? 아니면 어려운 시기에 조상들이 더 자주 모습을 드러내는 것일까요? 최순덕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들어할 때 불빛이 더 밝게 나타났어요. 마치 걱정하지 마라, 다 괜찮아질 거야 하는 것 같았어요. 2021년 다시 해양연구팀이 월포마을을 찾았습니다. 60년 전과는 달리 이번에는 마을 사람들과 협력하는 방식이었죠. 첫 번째 깨달음 사라진 편지의 교훈. 50년 전 편지에서 시작된 우리의 여행을 기억하시나요? 박미영과 이진수 남매가 서로를 그리워하며 보낸 편지는 결국 만날 수 없었지만 그 사랑은 3대에 걸쳐 이어졌습니다. 그때 깨달았죠.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을. 바로 가족에 대한 사랑, 조상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자부심이었습니다. 두 번째 깨달음 빨간 우산의 용기. 정은이의 빨간 우산 이야기에서는 또 다른 진실을 만났습니다. 때로는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보다 더 큰 용기라는 것을 말이에요. 17세 소녀가 서울의 유혹을 뿌리치고 고향으로 돌아간 선택. 그것이 그녀와 가족 모두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었죠. 정은이가 평생 간직했던 빨간 우산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기도가 담긴 빨간 우산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그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세 번째 깨달음 마지막 기차의 우정. 박성준과 김영철의 이야기에서는 죽음도 시간도 끊을 수 없는 진정한 우정을 보았습니다. 28년간 죄책감에 시달렸던 김영철 어르신에게 친구는 마지막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그것이 초자연적 현상이든 우연의 일치든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우정의 힘이었습니다. 네 번째 깨달음 할머니의 보석함. 김순덕 할머니의 보석함에서는 물질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70년을 기다린 보석함 속에는 진짜 보석이 아니라 가족의 사랑이 들어 있었어요. 박미선 할머니가 그 보석함을 받아들고 흘린 눈물 속에는 할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온 가족의 그리움이 담겨 있었죠. 다섯 번째 깨달음 잊혀진 약속. 이철민과 김덕수의 50년 약속에서는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사회적 지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51년 만에 느티나무 아래에서 만난 두 친구. 그들에게 진짜 성공은 약속을 지킨 것이었어요. 여섯 번째 깨달음 학교 종의 울림. 김현숙 선생님의 일기장에서는 교육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18년간 산골 아이들을 위해 헌신한 선생님. 그분이 남긴 건 지식이 아니라 사랑이었어요. 500명의 제자들 마음속에 심어진 그 사랑이 지금도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깨달음 어머니의 레시피. 정민의 밥집의 새 어머니에게서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혈연이 아닌 마음으로 맺어진 가족. 30년간 함께 울고 웃으며 서로를 지켜준 새 어머니의 이야기는 가족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해주었죠. 여덟 번째 깨달음 마을의 등불.
김대호 이장님의 42년 봉사에서는 진정한 리더십을 보았습니다. 개발과 보존 사이에서 지혜롭게 제3의 길을 찾아낸 분. 공동체를 위해 평생을 바친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이었어요. 9번째 깨달음 바다의 기억. 월포마을의 신비한 불빛에서는 자연과의 공존을 배웠습니다.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지만 그것이 마을 사람들에게 준 위로와 희망은 실제했어요. 자연을 경외하고 보호할 때 자연도 우리를 지켜준다는 교훈이었죠. 각각의 이야기 속 주인공들은 모두 다음 세대에게 무언가를 전해 주었습니다. 이경희 씨는 할아버지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손자에게 전했고, 김현숙 선생님은 500명의 제자에게 사랑을 심어주었죠. 새 어머니는 딸들에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가르쳤고, 김대호 이장님은 젊은 세대에게 공동체 정신을 물려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간을 거슬러 전해지는 진정한 유산입니다. 코로나 시대의 교훈. 지난 몇 년간 우리는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족과 친구들과 떨어져 지내야 했고 많은 것들이 불확실해졌죠. 하지만 이런 시기일수록 우리가 만난 이야기들의 가치가 더욱 빛납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변하지 않는 사랑, 어려울 때 서로 도우는 마음,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용기 말이에요. 기술 시대의 휴먼 스토리. AI와 디지털 기술이 발달한 시대에도 가장 중요한 건 여전히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입니다. 50년 전 편지가 가족을 제외시키고 70년 된 보석함이 남매를 만나게 한 것처럼 진정한 가치는 시간을 뛰어넘어 전해집니다. 기술은 도구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그 안에 담는 마음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전하고 싶은 것들. 여러분이 다음 세대에게 전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사랑하는 방법, 용기 내는 방법, 어려운 이웃을 도우는 방법, 자연을 소중히 여기는 방법이 아닐까요? 우리가 만난 이야기 속 주인공들이 그랬듯이 말이에요. 기억의 힘. 기억은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를 위한 지혜이기도 해요. 할머니의 보석함을 기억하는 손녀, 선생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제자, 친구와의 약속을 기억하는 노인. 그들의 기억 속에는 앞으로 살아갈 힘이 들어 있습니다. 마지막 만남 2023년 가을. 다시 만난 사람들. 이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다시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경희 할머니, 박미선 할머니, 김영철 어르신, 김현숙 선생님. 그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모두 과거를 그리워하면서도 현재를 감사하게 여기고 계셨어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고 계셨죠. 그들이 전하는 마지막 메시지. 김현숙 선생님 77세 젊은 분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어려워도 포기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길은 반드시 열립니다. 박미선 할머니 78세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고 살았는데 늦게나마 깨달았어요. 여러분은 지금 당장 가족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김영철 어르신 82세 친구는 인생의 보물이에요. 자주 연락하고 자주 만나세요. 내일은 너무 늦을 수 있어요. 김대호 전 이장님 78세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함께 해야 해요.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세요. 시간의 진정한 의미. 시간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쌓이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나간 모든 순간들이 현재의 우리를 만들었고 현재의 우리가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으니까요. 50년 전 편지가 오늘날에도 감동을 주고 70년 전 보석함이 지금도 사랑을 전하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 하는 모든 행동들도 미래의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기억이 될 것입니다. 으끄트.